자, 4월 22일 파이썬 7일차입니다. 파트 1에서 지금 마지막 주이고요. 오늘의 첫 번째 개념은 이제 모듈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이제 첫 번째 단원으로는 이제 모듈이 어떤 건지를 이해하고 한번 모듈이라는 거를 직접 만들어 봄으로 해서 얘네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구나 뭐 그런 거를 이해하는 단원입니다. 이제 다음 단원부터는 이제 모듈이라는 걸 직접 써보는 과정으로 넘어갈 거예요. 자, 여태까지 우리가 파이썬 코드를 이제 쭉 작성을 해 왔는데요. 뭐 변수라든지 아니면은 그 문법적 표현, 반복문, 뭐 조건문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이제 연산을 막 수행을 했죠.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처리함으로 해서 이제 기본적인 프로그램 흐름을 만들어냈었고요. 얘네들을 이제 재사용 가능한 단위로 만드는 거를 살펴봤었어요. 함수나 클래스를 기반으로 하는 객체라는 개념을 봤었죠. 결과적으로 우리가 만드는 프로그램 기능은 이제 이러한 형태들로 나오게 될 텐데, 그러면은 하나의 그 소스 파일에 작성을 해놓고요. 나중에 비슷한 기능을 또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코드 복사 붙여넣기가 다예요. 근데 이게 처음에 작성할 때는 블록을 나눠서 보니까 생각을 좀 정리하면서 할 수 있어서 편했는데, 그걸 나중에 복사 붙여넣기 하려고 그러면 블록이 여러 개 있으면은 여러 번 복사 붙여넣기 하니까 은근히 귀찮아요. 자, 그래서 아예 나중에 다른 데서 또 써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단위가 있으면은 그걸 아예 파일을 분리를 하는 거예요. 뭐 a. 뭐 ipynb, 뭐 b.ipynb, 뭐 c.ipynb 이런 식으로 파일을 함수만 만들어진 파일 혹은 클래스만 만들어진 파일, 클래스가 있고 거기에서 객체를 만들어 놓은 파일,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 놓고요. 내가 나중에 만드는 프로그램에서 이 코드를 복사 붙여넣기 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이 파일을 일로 끌고 와라 라는 명령을 내리는 거죠. 이렇게 재사용 가능으로 처음부터 그 분리돼서 만들어진 이 형태를 모듈이라고 해요. 그 모듈이라는 거 원래 그 퍼즐 조각 같은 의미잖아요. 프로그램의 조각이라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듈을 참조할 때 사용하는 구문이 임포트문입니다. 원래 일반적인 파이썬 환경에서는 소스 파일 확장자가 py로 들어가요. 근데 우리는 지금 주피터를 쓰고 있기 때문에 ipynb라고 하는 형식이 되죠. 얘는 엄밀히 말하면 파이썬 소스 코드는 아니에요. 파이썬 소스 코드에 이제 마크다운이라는 형식이 더해진 형태인데요. 이 파일은 아니고 또 닫기. 자, 이렇게 이제 주피터로 만들어진 파일을 만약에 내가 순수 파이썬 소스 파일로 바꾸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이 점점점 누르시면 내보내기라는 메뉴가 있어요. 요거를 선택하시면은 이제 파이썬 스크립트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 요거 선택하시면은 이제 파이썬 소스 코드로 바뀌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 작성했었던 이 마크다운 형식은 다 주석으로 바뀌는 거죠. 자, 이렇게 바꿔놓고 얘를 저장하면 test.py 라고 이렇게 저장을 하면은 우리가 주피터를 봤을 때는 이 블록 단위로 실행을 해서 결과를 이렇게 따로 확인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왜 하필 입력을 받지? 자, 근데 이제 이렇게 파이썬 소스 코드로 바꾸면은 실행했을 때 그냥 처음부터까지 한 번에 다 실행해요. 여기 입력하라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입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까지 한꺼번에 다 일괄 실행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결과가 뭐였더라 막 이렇게 찾아야 돼요. 그래서 주피터를 처음에 사용했던 거거든요.
자, 이렇게 확장자가 py로 돼 있으면은 다른 프로그램이 끌어다 쓰는 데 있어서 그냥 원래 이거는 파이썬 순정이니까 별다른 기교는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재사용을 고려해서 만든 파일이 my module.py라는 파일이다 라고 하면은 이 파일에 있는 내용을 import라는 명령으로 다 끌고 올 수 있어요. 자, my module.py라는 파일에 hello라는 이름의 함수와 world라는 이름의 함수가 있다라고 하면 import my module 이 파일을 이제 갖고 오는 거죠. 이제 이 파일 이름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기능을 내가 접근해서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주 쓰일 것 같은 기능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면은 쭉 들어가는 거죠. 왜 제가 저번에 데이터 분석하시는 분들이랑 전문 개발하시는 분들은 그 코드가 좀 다르다라고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실제로 데이터 분석하는 분들은 코드 보면은 모듈을 1도 안 만들어요. 그냥 처음부터 분석 기능을 다 이렇게 다 짜요. 그래서 뭐 데이터만 바뀌어서 비슷한 분석이 들어가면은 여기 코드 이만큼 있고 여기 밑에 똑같은 것도 이만큼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개발하는 사람들은 이제 분석하고 결과 출력하고 그래프 출력하는 것까지 이런 하나의 루틴을 모듈로 딱 만들어 놓고 자기가 만든 모듈 함수 하나만 딱 호출하는 거예요. 여기에 인풋 데이터만 주면은 알아서 분석 결과 딱 튀어나오고 뒤에 그래프까지 촥촥 나오는. 그래서 자기가 만든 모듈의 명령어 몇 개만 딱딱 호출하면 분석이 따라락 되는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는 게 개발자 출신 하시는 분들이 이제 코드 짜는 거. 데이터 분석하시는 분들은 그냥 코드로 이제 장문을 해요. 길게.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결과 안 나오는 건 아니니까요. 자, 이 임포트 구문의 용법이 꽤 다양하게 있습니다. 가져온 모듈에 as라는 키워드를 놓고 별칭을 줄 수 있어요. 참조한 모듈에 이제 별칭을 부여하는 건데요. 그러면은 그 모듈 안에 정의되어 있는 함수는 별칭점 함수 이름 형식으로 들어가요. my 모듈이라는 애를 끌고 오는데 얘한테 모듈 테스트라는 별명을 붙여줍니다. 그럼 이 헬로에 접근하기 위해서 my module.hello, 모듈 테스트.hello, 모듈 테스트.world가 되는 거죠. 이 이름으로 접근할 때 쓰게 된다는 거예요. 자, 또 다른 용법은요. from import입니다. 이 mymodule.py라는 파일에 기능이 엄청 많아서 한 100개 정도 함수가 들어있다고 치죠. 근데 내가 그 중에 딱 한두 개만 쓸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기능을 내가 다 들고 올 필요는 없거든요. 괜히 성능만 나빠져요. 그래서 mymodule이라는 파일에서 hello라는 기능만 골라서 갖고 오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이렇게 특정 기능을 골라서 가져올 때는 호출할 때 앞에 수식어가 안 붙어요. 대신에 이 월드는 가져오지 않았으니까 여기서 못 써요. 괜찮습니다. 여러 줄을 명명해서 내가 갖고 오고 싶은 기능들 이렇게 여러 개 나열하면 됩니다. 특정 기능을 골라서 가져온 다음에 거기에 또 별칭을 붙입니다. 자, my 모듈 안에서 hello라는 기능만 골라서 가져옵니다. 걔한테 또 k라는 별칭을 붙입니다. 그럼 k를 호출하면 얘가 실행되는 거죠. 이렇게 구문 패턴이 이렇게 네 가지 정도 나오는데요. 사실 실제로 쓸 때는 그냥 자기 스타일의 구문 하나만 쓰게 될 거예요. 근데 이제 파이썬 어느 프로그램이건 마찬가지인데 좀 난이도가 좀 올라가면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모듈을 이제 활용하기 시작을 하고요. 이 모듈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제 웹이나 기타 다른 서적에서 자료를 서칭을 하시겠죠. 그러면 그때 임포트 구문은 사람마다 다 틀려요. 그러니까 한 가지 구문으로만 소개를 해드리면 나중에 딱 봤을 때 이거 뭐지 내가 배운 거 아닌데 그렇게 되니까 일단은 조합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나열해 드린 거예요. 자, 저런 식으로 모듈을 만들어서요. 이런 식으로 이제 마이 모듈이라는 애를 만들어서 제가 제 홈페이지에 올렸다고 칠게요. 그러면은 누군가가 그거를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그걸 내려받아 써봤더니 자기한테는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내가 어디를 좀 수정했다, 이렇게 수정하면 좀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뭐 수정한 내용을 다시 원작자한테 알려주거나, 혹은 누군가가 이거를 내려받아서 자기가 만들고자 하는 상업용 프로그램에 활용을 했어요. 대신에 그냥 쓰면 안 되고 이때는 어디서 받은 코드를 사용했다라고 명시를 해줘야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은 소스 코드 하나로 홈페이지에 올리는 걸로 인해서 이제 하나의 생태계가 구성이 돼요. 이런 식의 생태계를 오픈 소스라고 해요. 근데 제가 분명히 제 개인 홈페이지에 업로드했다라고 했잖아요. 과거에는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는데 이게 파이썬 좀 한다는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홈페이지에 다 올리기 시작하면은 이제 막상 그걸 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인터넷에서 여기저기 돌아다녀야 돼요. 그래서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별로 오픈소스에 대한 오픈마켓 같은 거라고 할까요? 보통 저장소라고 합니다. 실제 거래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이트를 만듭니다. 그게 pypi.org라는 사이트고요. 여기에 파이썬으로 만들어진 그 모듈 형태가 전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재사용 가능한 단위 함수나 클래스였죠. 이거를 조립 가능한 별도의 형태의 파일로 만들어 놓은 거를 모듈이라고 했었죠, 좀 전에. 얘는 독립 파일이에요. 모듈은 한 개가 있을 수도 있고 파일이 기능별로 분리돼서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겠죠. 이거를 내가 누군가한테 배포할 목적으로 묶어요. 보통 압축합니다. 파일이 여러 개 있으면 딴 사람한테 주려면 압축하잖아요, 보통.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배포를 목적으로 묶어놓은 형태를 패키지라고 해요. 그래서 모듈 묶음을 이제 패키지라고 합니다. 실제 실무에서는 패키지라는 용어랑 모듈이라는 용어를 크게 구별 안 하고 써요. 왜냐면은 패키지 자체가 모듈이 들어있는 압축 파일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특별히 구별을 안 해요. 그래서 통칭 이런 그 모듈들이 등록되어 있는 사이트를 패키지 저장소라고 불러요. 자, 이 사이트에 방문을 해보면 여기서 이제 제일 관심 많으신 판다스라고 검색하면은 판다스가 이렇게 쪼르륵 튀어나오죠. 판다스 관련된 것들 되게 많고요. 얘는 ORM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회계 전용인가 보네요. 그 다음에 매플롯 LIB가 그래프, 데이터 시각화하는 애. BS4라는 애는 그 HTML 처리한 크롤링 할 때 쓰는 애. 뭐 등등 여기 검색하면 별의별 게 다 나옵니다. 파이토치, 탄소플로우와 더불어서 이제 머신러닝 할 때 되게 많이 쓰는 애죠. 머신러닝의 파이썬의 양대 산맥 중에 하나고요. 탄소플로우 머신러닝 패키지입니다. 파이썬으로 머신러닝 할 때 거의 얘가 원탑을 달리고 있죠. 아무래도 구글 거니까 네임밸류가 먹고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찾으면 여기 엄청 많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파이 PDF라고 해서 제가 PDF 처리할 때 주로 사용하는 애. 아마 거의 상상하시는 모든 게 다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것들은 그 파이썬에서 공인하고 있는 애들이 만든 게 아니라 어떤 거는 개인이 만들고 어떤 건 팀이 만들고 어떤 거는 동호회가 만들고 그랬을 수도 있어요. 뭐 네임밸류 있는 회사가 만들었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냥 개인들이 만들어서 나중에 그게 좀 유명해지니까 나중에 회사로 전향하는 경우는 있지만, 그래서 여기에 있는 자료들은 진짜 유명해서 거의 이거는 그냥 국룰이다 라고 여겨지는 것들 몇몇 개를 제외하고는 여기 있는 내용들은 책이 없어요. 여기 있는 것들에 대한 사용법은 그냥 열심히 인터넷 뒤지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모듈이나 패키지라는 개념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면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가 마찬가지입니다. 공식적인 매뉴얼이 개개인들이 만든 코드까지 관리하지는 않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만약에 내가 사용법을 알고 싶다라고 하면은 뭐 이거의 사용법을 알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사이트 들어가면은 쭉 이렇게 소개글이 나와요. 어디 보다 보면은 그 도큐멘테이션이라고 해서 매뉴얼 사이트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 원작자 홈페이지를 찾아가서 사용법을 봐야 돼요. 레퍼런스 봐갖고 사용법을 이런 데를 통해서 익혀야 되는 거지. 그 물론 여기 있는 것들을 자기들 나름대로 해석해서 인터넷에 블로깅하는 애들이 있어요. 아마 대부분 거의 다 본인들이 보려고 하는 걸 텐데 그게 어느 정도 이제 배경 지식이 있는 상태에서 공부를 하시면은 되게 도움이 되는 내용이지만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공부하면 되게 위험한 게 이게 현재 버전에 유효한지 유효하지 않은지 판단을 못해요. 코드는 되게 옛날 건데 그거 보고 공부하셔서 이거 왜 안 되지? 그러면서 시간 낭비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에 올라가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게시일자가 2년 넘어간 건 그냥 버리세요.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은 2년 넘어간 건 저는 안 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듈에 대한 이야기가 넘어가고 나면은 그럼 이제 혹시 책을 추천해 줄 수 있거나 어떻게 공부해야 됩니까? 뭐 그런 얘기를 종종 하시는데 저는 진짜 책은 진짜 안 보고요. 직업이 강사다 보니까 국내에 책 나오고 보면 늦습니다. 그래서 일단 책은 저는 전혀 안 보고 있고요. 페이스북 가면은 페이스북에 왜 그룹이라고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제가 관심 있는 키워드로 나오는 그룹에 싹 다 가입을 해놔요. 그러면 걔네가 알아서 최신 정보를 퍼다 날라요. 요즘 페이스북의 용도는 커뮤니티가 아니라 뉴스 허브 같은 개념이라 그냥 그거 보다가 이제 관심 있는 키워드가 나오면 그걸로 이제 구글 서칭을 해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자료를 접근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사실 이제 파이썬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현재로서는 뭐 데이터 분석 아니면 거의 의미가 희박하다고 봐요, 저는. 파이썬으로 어플리케이션 만들거나 웹사이트 만드는 일을 이제 거의 권장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이제 R하고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 파이썬은 이제 이런 오픈PI라고 하는 사이트에 그 패키지들이 등록이 되고요. R 같은 경우는 크랑이라고 하는 사이트에 패키지들이 등록이 돼요. 똑같아요, 개념이. 설치하고 하는데 초반에 데이터 분석에서 R이 좀 더 강세였던 이유가 제 나름대로 파악하기로는 파이썬은 여기에 뭔가 만든 거를 등록하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어떤 진입장벽 같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다 올릴 수 있는데 크랑의 어떤 패키지를 등록하는 데 있어서는 거의 박사 학위 논문 이상의 심사 과정을 거쳐요. 그래서 여기에 뭔가 등록됐다라고 하는 거는 어디 논문 게재한 거랑 거의 비슷한 취급을 받아요. 실제로 우리나라 그 통계학과 교수님들 중에 논문 안 올리고 여기 올리는 분들도 몇 명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초반에 그 이쪽이 좀 더 아카데믹하다라고 해서 이제 학교나 연구소 같은 데서 R을 위주로 사용하고 파이썬은 좀 괄시하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이게 거의 격차가 없어졌거든요. 그리고 R 실제로 다뤄보면은 미치고 환장합니다. 이게 전문 개발자들이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윈도우랑 맥이랑 코드가 달라요. 완전 다르게 짜야 돼요. 그래서 조금 저도 처음에 R로 시작했다가 열받아서 때려쳤어요, 진짜. 뭐 이런저런 호환성 문제 때문에 좀 많이 외면받고 있어요, 요즘. 자, 그럼 우리한테 필요한 거를 여기서 다운로드 받아야 되느냐? 그건 아니고요. 파이썬을 설치하고 나면은 그 안에 PIP라고 하는 명령어가 생깁니다. 명령 프롬프트를 여신 다음에 PIP 인스톨, 그 다음에 내가 설치하고자 하는 패키지 이름을 입력하시면은 이제 아까 그 사이트에서 다운로드를 받아서 파이썬의 기능을 확장을 합니다.
명령어 설명할 때 대괄호로 표시되어 있는 거는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된다는 뜻이에요. 대괄호가 들어가 있는 거는 생략 가능하다는 뜻이거든요. 빼기 두 개 업그레이드 옵션은요, 만약에 얘가 깔려 있으면 버전을 업그레이드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냥 주시는 게 낫고요. 이 명령어가 맥에서는 PIP3라고 입력을 하셔야 돼요. 설치한 거를 삭제하실 때는 PIP uninstall -y 삭제할 모듈 이름입니다. 이 -y는 뭐냐면은 y 없이 하면은 명령어 딱 쳤을 때 정말 삭제할 수 있으니까 yes or no라고 물어봐요. 근데 그게 한 번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심하면 열 몇 번을 물어봐요. 거기에 미리 다 yes라고 기입을 해놓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설치를 할 건데, 아까 제가 주피터로 만든 거는 모듈로 사용을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첫 번째로 오늘 깔 건요, import ipynb입니다. 얘를 명령어로 설치하면은 그 주피터 파일도 모듈로 쓸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명령 프롬부터 여시고 pip install 빼기 두 개 업그레이드 import ipynb 라고 하시면은 얘가 뭔가 쭉 내려받아서 깝니다. 자, 근데 이렇게 명령어를 내리고 나면요, 지금 저도 떴는데요, 명령어를 내리고 나면은 설치 끝나고 나서 마지막에 PIP 명령어의 새로운 버전이 릴리즈 되었다 라고 안내가 나올 때가 종종 있어요. PIP가 버전업을 은근히 자주 해요. 여기 밑에도 화면 캡처 떠있죠. 어떤 패키지는 PIP가 최신 버전이 아니면 다운로드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명령어가 뜨시면은 여기 밑에 run 하고서 PIP를 업그레이드 하기 위한 명령어가 제시가 되거든요. 이게 모든 분들한테 다 뜨는 건 아닙니다. 지금 설치되어 있는 파이썬 버전에 따라 다르실 수 있어요. 이런 게 뜨면은 여기 요 업그레이드 명령어 요거 있잖아요. 요거 그대로 한번 따라서 치세요. python.exe-npip install 업그레이드 PIP 라고 입력하시면 PIP가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명령어를 수행해서 PIP를 이제 버전업을 한번 하셔야 되고요. 요거까지 설치하시고 나면 이제 모듈을 이제 우리가 코드를 작성을 하기 시작을 할 건데, 오늘 예제는 쉬워요. 읽으시 예제는 되게 쉬워요. 자, 요번 단어는 파일이 하나에서 안 끝납니다. 다른 파일의 기능을 끌어오는 연습이기 때문에 파일이 총 4개가 작성이 될 거예요. 25강이네요. 25강 파일에 대한 본체, 그리고 여기에서 끌어다 쓰기 위한 모듈 파일이 3개가 들어갈 거예요. 요 정도 분량식입니다. 자, mymod1.ipynb라는 파일에다가 함수를 하나 2개 만들었어요. 얘네는 이제 각각 실행을 해 놓으시고요. 함수를 실행해야 파이썬이 이제 이 함수를 인식을 하겠죠. 뭐 실행 안 하셔도 됩니다. 이 모듈은요. 어차피 임포트 할 때 알아서 인식을 하니까요. 자, 이렇게 이제 가져오면은 이 함수는 이 자체로는 아무런 결과도 없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본체 파일에서 아까 설치했던 패키지를 참조합니다. import ipynb라는 애를 참조하고 얘를 먼저 실행을 해요. 그러면 그 이후부터 ipynb 형식의 모듈을 가져올 수 있어요. 자, 요 2개 파일은 같은 폴더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mymod1이라는 애를 임포트 하면은 이 안에 있는 함수를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호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각각 함수로 호출한 결과가 떨어집니다. 자, 이게 아마 가장 일반적인 우리가 만드는 가장 일반적인 형식일 거예요. 그냥 간단한 함수를 이렇게 넣어놓는 형태. 자, mymod1에다가 hello라는 별칭을 붙였습니다. 그럼 hello 그 안에 있는 함수는 hello.플러스와 hello.마이너스가 되겠죠? mymod1에서 플러스라는 기능만 골라서 가져왔습니다. 이때는 사용할 때 그냥 직접 호출하면 된다고 했었죠.
가져온 기능은 호출할 수 있는데 안 가져온 마이너스라는 기능은 정의되지 않았다라고 인식을 해요. 자, 이번엔 두 번째 모듈입니다. MyEmoji 2.ipynb라고 해서 간단한 클래스를 짭니다. 사실 내가 그냥 혼자 쓰려고 만드는 모듈에 클래스까지 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돼요. 근데 아까 그 파이썬 저장소에서 만약에 내가 모듈을 설치했다. 그럼 걔네들은 이렇게 클래스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가 되게 대부분이에요. 자, 멤버라는 클래스가 있고요. 얘는 생성자였죠. 객체를 만들 때 자동으로 실행되는 애였고요. 이 멤버 클래스의 객체를 만들려면은 멤버라고 하면서 이 생성자가 파라미터 두 개를 갖고 있으니까 값 두 개를 전달을 해주면은 이 안에 있는 기능이 이 A한테 부여가 되는 게 클래스와 객체의 관계였습니다. 자, 이렇게 멤버라는 이름의 클래스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객체를 만들면 뷰 인포라는 기능이 이 객체에 부여가 될 거고, 얘는 그냥 단순하게 이 네임과 이메일 값을 멤버 변수에 저장하고 있다가 출력하는 기능만 합니다. 심플하게 짰어요. 자, 그럼 이제 MyEmoji2를 임포트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MyEmoji2를 안에 아까 멤버라는 클래스가 있었잖아요. MyEmoji2.member. 근데 이거는 클래스이기 때문에 그 안에 정의된 기능을 다른 변수에 부여해야만 쓸 수 있는 거고, 그걸 우리가 객체라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생성자 파라미터로 이렇게 변수를 전달하면은 이 mem이라고 하는 객체가 이 클래스 안에 있는 기능을 가져가게 되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그 2개월 차에 우리가 한 3주 차쯤에 볼 건데,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어요. 판다스라고 하는 패키지 안에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얘는 여기에다가 뭐 우리가 여태까지 다뤘었던 자료 구조를 줘요. 2차원 리스트라던가 딕셔너리 안에 원소가 리스트인 거, 아니면 리스트 안에 원소가 딕셔너리인 거, 이렇게 생성자로 주면은 객체를 만들어내는데, 이 객체가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필요한 각종 함수들을 내장하고 있어요. 이런 패턴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애예요. 그래서 이제 클래스를 내장하고 있는 모듈을 임포트 할 때는 그 클래스를 사용해서 객체를 만들어야만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게 이 섹션의 주제입니다. 자, 그럼 이제 모듈을 가져왔으니까 별칭을 붙일 수도 있겠죠. MyEmoji2에 as user라고 붙이면은 user.member가 되는 거고요. MyEmoji2에서 멤버라는 클래스 하나만 콕 집어서 가져오면은 사용할 때 앞에 별칭, 어떤 접근하는 키워드 없이 직접 사용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예시를 실제로 임포트 할 때 from 판다스 임포트 데이터 프레임 이렇게 명령을 해요. 그럼 판다스라는 패키지 안에서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애만 내가 골라서 가져오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얘가 클래스예요. 그럼 우리는 이 안에 있는 데이터 분석 기능을 사용하려면 클래스에 객체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 객체가 생성자를 요구한대요. 파라미터를. 그럼 그 생성자 파라미터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는 판다스 사이트 가서 매뉴얼을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자, 요번엔 MyEmoji 3.ipynb입니다. CALC라고 하는 계산기를 하나 만들었고요. 아예 모듈 차원에서 이 계산기가 갖고 있는 객체를 만들어 버렸어요. 모듈 차원에서. 그럼 이거를 통째로 내가 임포트를 했다. 그러면 이 클래스의 객체를 내가 직접 만들어서 쓸 수도 있겠지만, 처음부터 여기 완제품이 들어있으니까 얘만 갖다 써도 되겠죠. 자, 그래서 MyEmoji 3를 임포트합니다. 그럼 이 안에 있는 객체가 이미 들어있으니까
그 객체가 갖고 있는 함수를 쓰는 거예요. 별칭을 붙이면 별칭 통해서 객체 접근하면 되고요. 근데 이 경우에는 코드가 좀 길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모듈을 위에 보면은 이 객체가 이미 이 클래스의 기능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임포트 할 때 굳이 얘까지 들고 올 필요 없어요. 얘만 들고 들어오면 돼요. 이 경우에는 특정 기능을 콕 집어서 갖고 오는 걸 더 많이 써요. 이런 식으로 myMOD3에서 객체만 가져와라. 그러면 그 객체가 갖고 있는 함수를 직접 쓰는 거죠. 저는 이렇게까지 안 하는데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객체를 콕 집어서 가져오면서 별칭 쓰는 거예요. 자, 요거의 대표적인 케이스는 이거예요. from matplot lib라고 하는 패키지가 있는데 이 안에 있는 클래스가 쓰기가 어마어마하게 어렵대요. 각종 그래픽 자원들이 들어있어서요. 그래서 얘가 갖고 있는 기능을 파이플롯이라는 객체한테 미리 다 넣어놨어요. 이 패키지 안에서. 그래서 매트플롯 lib라는 패키지를 쓸 때는 맨날 그 안에 있는 파이플롯 하나만 가져와요. 그럼 이제 파이플롯 점 뭐뭐뭐 해서 이제 각종 기능을 사용하는 건데 꼭 이거 가져와 놓고 뒤에 as plt라고 별칭 붙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싶은데 뭐 여기 몇 자 더 적게 쓰겠다는 취지면 인정. 이게 이제 파이썬에서 가장 대표적인 데이터 시각화 라이브러리 사용법이에요. 이런 그 앞으로 사용되게 될 명령어들이 어떤 구성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린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 사용하실 때 지금 모듈 파일을 만든 다음에 한번 임포트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모듈을 뭔가 수정해야 될 일이 생긴다라고 하면은 아예 파이썬을 재가동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 이제 실행하시다가 재가동을 하는 방법은요. 여기 재시작 누르시면 됩니다. 이게 파이썬 자체를 재부팅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요. 재부팅하는 거다라고 보시면은 이제 재부팅하고 맨 위에서 있는 그 임포트 문부터 다시 차근차근 실행을 하셔야 돼요. 모듈이라는 게 에러가 없는 상태에서 완제품을 가져온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모듈을 한번 임포트하면 거기 있는 내용을 파이썬이 메모리에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본이 고쳐져도 이렇게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모듈이 수정이 되면은 이제 전체를 한번 재시작하셔야 인식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모듈이라는 건 재사용 가능한 단위, 함수 클래스 객체를 다른 프로그램에서 활용할 목적으로 분리한 형태입니다. 오늘은 그냥 모듈이 만들어지는 원리에 대해서 보자라는 거고요. 실제로 코드 작성하면서 앞으로 예제들이 모듈을 만드는 케이스가 몇 번 나오긴 하네요. 자, 모듈을 현재 프로그램에서 쓰려면 import라는 문으로 그 모듈을 참조해야 되고요. 패키지라는 거는 모듈을 배포 가능한 형태로 묶어놓은 파일입니다. py 파이사이트는 오픈소스 형태로 배포되는 수많은 파이썬 패키지가 등록되어 있고요. 여기 있는 걸 설치하려면 pip 명령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듈을 다운로드 받아 설치하기 위한 파이썬 명령어 pip였죠. npm하고 야는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언어에서 쓰는 똑같은 기능을 하는 명령어예요. 모듈을 참조하고자 할 때 쓰는 부분 include, import, export, ref import였죠. 그 다음에 모듈 내부에 있는 특정 기능만 지정해서 참조할 때 쓰는 거 from to, from import, from s, from include 중에 from import였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주피터를 사용하시는 경우에 이제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리면요. 이거는 주피터에서 사용하는 주피터 매직이라고 부르는 건데, 내가 뭔가 모듈을 깔고 싶어요. 근데 그럼 중간에 명령 프롬프트를 실행해야 되고 이렇게 모듈이 바뀌면은 주피터 입장에선 지가 로딩하고 있는 파이썬 자체가 바뀐 거기 때문에 껐다 켜야 돼요. 귀찮잖아요. pip 인스톨 빼기 2개 업그레이드 판다스라고 하면 이건 당연히 파이썬 소스 코드가 아니까 에러 나거든요. 이렇게 하면 에러 납니다. 근데 앞에다 느낌표 하나 붙이세요.
그러면 명령어를 수행을 합니다. 그냥 여기 구문 에러 나는 거 무시하고 실행하세요. 실행을 합니다. 이렇게 하시고 이제 이거를 이제 지우시면 돼요. 주피터는 여기서 설치 명령어를 직접 쓸 수 있어요. 앞에 느낌표만 붙이시면. 일반적인 파이썬 소스 코드는 이런 거 못합니다. 아이고, 제가 시간이 10분 지체해서 시작했는데 그만큼 좀 설명이 좀 길었네요. 일단 잠깐 쉬었다가 요거 실습하시는 데는 크게 오래 안 걸리실 것 같아요. 실습 제가 15분만 하려 할게요. 10분 쉬는 시간 하시고 하시면은 45분에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이따 뵐게요. 자, 시간 됐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모듈이라는 것들을 봤으니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모듈을 사용하기 시작을 할 건데요. 모듈은 이제 우리가 설치를 해야 되는 외부 모듈이 있어요. 그리고 처음부터 파이썬 안에 내장되어 있는 내장 모듈들이 있어요. 이 내장 모듈들의 기능은 특정한 목표를 갖고 있긴 한데 그게 막 엄청 대단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건 아니고, 그래도 프로그램 만들 때 좀 이 정도 기능들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 된다 라고 여겨지는 기능들이 파이썬 안에 좀 내장이 돼 있어요. 굉장히 대단한 기능들을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 뭔가 하실 때마다 마치 감초처럼 여기저기서 활용이 될 모듈들이기 때문에 먼저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첫 번째가 이제 파일이나 폴더 관련된 기능을 제공하는 겁니다. 파일을 이제 검사한다거나 폴더를 만든다거나 뭐 그런 기능들이에요. 들어가 볼게요.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듈이라고 하는 거는 프로그램에서 자주 사용될 기능들을 별도 파일로 분리해 놓은 거고요. 이 안에는 재사용 가능한 단위들이 이제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 파이썬 내장 모듈, 기본 기능들을 확장하고 추가적인 기능을 쓸 수 있게 하는 거고요. 파이썬에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구현할 필요는 없어요. 다짜고짜 임포트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오늘하고 내일 살펴볼 필수 내장 모듈이요. 시스랑 OS라고 하는 모듈, 그 다음에 파일이나 폴더 작업을 위해서 OS, 두 개가 좀 겹치죠? OS, SHUTIL, 글롭이라는 모듈이 있고요. 이번 단원은 이걸 볼 겁니다. 그 다음에 날짜나 시간 관련 작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데이트 타임이라는 모듈이 있고요. 그리고 메일 관련 작업을 하는 데 필요한 SMTP LIB, 그리고 이메일이란 모듈이 있어요. 이제 오늘 얘네들을 쭉 다 살펴볼 거고요. 이메일을 모듈을 활용하는 부분은 이제 내일 조금 더 추가적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자, 먼저 이제 시스 모듈하고 OS 모듈의 기본 사용법이에요. 이제부터는 이제 모듈 써서 그 구문 예시 보시고 이거는 이런 기능을 만드는구나 뭐 이렇게 쭉 정리하시면 돼요. 이제 이론은 다 봤기 때문에 이제는 거의 코드로만 바로 설명이 진행이 될 거예요. 자, 시스 모듈은 사실 딱 요거 한 케이스밖에 안 쓰여요. 제가 써본 결과 시스.플랫폼이라고 하면은 현재 이 프로그램이 가동되고 있는 운영체제 이름이 떠요. 윈도우 같은 경우는 윈30이라고 뜨고요. 맥 같은 경우는 다윈이라고 뜹니다. 그리고 그 밖에 다른 운영체제, 가끔 이제 리눅스 쓰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때는 리눅스 1이나 리눅스 2라고 표시가 돼요.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웬만하면 진짜 최소화 하겠지만 어쩔 수 없이 사용하는 운영체제에 따라 코드가 분기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코드를 다르게 전개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만약에 내가 좀 범용적인 용도로 만들고 있다라고 하면은 if sys.플랫폼이 윈30일 때 이렇게 if문을 정리하면 여기 윈도우 전용 코드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else 그렇지 않을 때, 보통 운영체제를 묶을 때 윈도우 계열하고 그 밖의 계열로 묶어요. 맥하고 리눅스는 사실상 조상이 같기 때문에 같은 계열이거든요. 특히 이제 파일 관련된 작업할 때 경로를 명시하는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이때는 파일 관련된 작업은 좀 분기를 하는 편이긴 해요. 네, 딱 그 경우가 아니면 시스 플랫폼은 거의 등장을 안 하고요. 네, OS로 넘어가죠. 자, OS 모듈은 그 자체가 객체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모듈을 가져오면 모듈 자체가 객체라고 여기시면 돼요. OS 안에 list dir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요. 이 함수는 이 주어진 경로 안에 있는 파일 목록을 리스트로 반환합니다. 점 슬래시나 점은 현재 폴더라는 의미예요. 이 소스가 실행되고 있는 경로, 점점 슬래시는 상위 폴더라는 뜻이죠. 이렇게 상대 경로가 아니라 만약에 C 드라이브 안에 뭐 유저스 안에 어디 폴더다 이런 식으로 절대 경로를 지정하셔도 그 안에 있는 파일 목록을 가져옵니다. 이거를 이제 리스트로 반환하니까 이걸로 반복 돌리면서 이따가 뒤에서 이제 파일을 이동시키거나 복사하는 기능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파일을 분류하는 체계도 만들 수 있겠죠. 뭐 파일 이름에 어떤 단어가 들어있으면 걔네들은 얼로 복사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폴더로 복사하고,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이제 파일을 분류하는 체계가 가능해질 거예요. os.pass.exist, os 모듈 안에 pass라는 객체가 있고요. 그 객체가 exist라는 메서드를 갖고 있어요. 걔는 이러한 경로가 현재 존재하는지를 검사합니다. 여기는 폴더 경로가 올 수도 있고 파일 경로가 올 수도 있어요. 있으면 true를 반환하고 없으면 false를 반환을 해요. os.pass.abs pass, 지금 상대 경로를 지정했을 때 그 경로를 절대 경로로 환산해서 반환합니다. 실제 존재하지 않더라도 경로 값은 확인이 가능해요. 지금 여기 출력된 거는 제가 지금 맥에서 출력을 한 거라서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건데, 윈도우였으면은 C 드라이브 밑에 유저스 밑에 뭐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됐겠죠. 맥이나 리눅스는 앞에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라는 개념이 없어요. 자, 그래서 if문으로 조금 전에 그 기능을 사용을 했는데요. os.pass.exist hello라는 애가 없다면 os.mkdir make 폴더를, 원래 폴더라는 용어는 그 바탕화면이라는 체계가 생기면서 만들어진 용어고요. 그 전에는 디렉토리라고 불렀어요. mkdir은 make 디렉토리 줄임말입니다. 그럼 폴더를 만들어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헬로라는 이름의 폴더가 없으면 이런 폴더를 만들어라 라는 거고요. 한번 또 실행하면, 만들었으니까 그때는 요 검사하면은 true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else로 뛰겠죠. rmdir, remove dir은 폴더를 지우라는 개념입니다. 주로 이제 어떨 때 쓰냐면은 이제 웹에서 크롤링하면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이제 한 폴더에다 이미지 쫙 다운로드 받으면, 어저께 평일 저녁반이 그 카카오 이미지 검색 결과 갖다가 이미지 다운로드 했는데 그거 한 번 돌리면 4,000장 받거든요. 그럼 그때마다 이제 지금 실습하는 폴더에다 넣으면은 정리가 안 되니까 폴더 만들고 그 안에 넣게끔 이제 그렇게 실습을 이제 진행을 해요. 그럴 때 이제 종종 쓰일 거예요. 자, 글롭이라고 하는 모듈인데요. 이 글롭이라고 하는 모듈이 글롭.뭐 py라는 파일이 있다고 칠게요. 이 안에 객체 이름이 있는데, 객체가 있는데 객체 이름도 글롭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없이 그냥 임포트만 하면은 글롭이 돼요. 이런 전개가 은근히 많아요. 이제 가끔 뻔히 알면서도 똑같은 단어가 두 번 나오면 내가 오타 났나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모듈 안에 객체 이름이 똑같을 때는 보통 모듈을 가져오면서 별칭을 붙여요. 그러면 gl. 기능 이름이 되니까 gl.glob이라고 이제 접근이 되겠죠. 함수거든요. 자, 얘는 주어진 경로 안에 있는 항목들을 검색해 옵니다. 별이라고 했으니까 별은 코딩에서 오를 뜻해요. 그러면 현재 폴더 안에 있는 모든 파일 목록을 다 가져옵니다. 근데 이게 검색 패턴이거든요. 별.ipynb라고 하면은 앞에는 뭐가 오건 상관이 없고 .ipynb로 끝나는 애들을 가져와요. 만약에 C 드라이브 밑에 유저스 밑에 뭐
헬로 밑에 점 docx라고 하면은 이 폴더 안에서 워드 파일의 목록을 다 가져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파일 이름에 패턴을 걸어서 파일을 검색할 때 쓰는 모듈이에요. gl.gl로 가면서 앞뒤로 별이 붙어 있고 숫자 2가 돼 있으면 그냥 2라고 하는 글자를 위치 상관없이 포함하는 파일을 다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이제 한 폴더에 여러 종류의 파일이 모여 있을 때 걔네들을 분류하는 기능 만들 때 많이 쓰는 기능입니다. 자, 아까 폴더를 만들 때 mkdir이라고 하는 명령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만약에 이 mkdir로 파이썬 밑에 텍스트 밑에 헬로 밑에 월드라는 폴더를 만들어라 라고 하면은 mkdir로 했을 때는요, 맨 마지막 폴더만 만들려고 들어요. 그러니까 파이썬 밑에 텍스트 밑에 헬로라는 폴더가 사전에 존재해야 돼요. 없으면 에러 나요. 자, os.pass.exist 파이썬이라는 이름의 폴더가 없다면, 현재 소스랑 같은 위치에 파이썬이라는 애가 없다면, 지금 당연히 없으시겠죠? 없다면 os.makeDirs 복수형이잖아요. 그럼 얘는 이렇게 주어진 이 단계를 계속 타고 들어가요. 없으면 만들면서 들어가요. 한 가지 저는 불만인 게 하나 만들 때는 mkdir이라고 했으면 이 복수형 만들 때도 mkdir 쓰라고 할 것이지 왜 얘는 make라고 했는지 네이밍 센스가 별로 안 좋아요, 파이썬이. 자,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해서 만들려고 했는데 처음부터 파이썬이라는 게 존재했다, 그럼 에러 나거든요. 물론 if문으로 검사하긴 했지만 이때 exist ok라는 옵션을 주면은 얘가 있어도 에러가 안 나요. 있으면 있나보다 하고 그냥 지나가요. 그래서 명령을 하나 출력했고요. 한번 또 실행하면 이제 요 트리가 이렇게 생깁니다. 파이썬 밑에 테스트 밑에 헬로 밑에 월드 이렇게 생겨요. 자, 그러면 이걸 한번 또 실행하면 이번에 있죠? else로 뛰겠죠? rmdir은요, 비어있지 않은 폴더는 못 지웁니다. 빈 폴더밖에 못 지워요. 근데 이 shutil이라는 모듈을 통해서 rmtree라고 하면은 비어있지 않은 폴더도 그냥 강제로 지웁니다. 주의하실 게 윈도우는 지우면 휴지통이라도 넣죠. 얘는 휴지통이 아니고 즉시 삭제예요. 그러니까 잘못 실행하시면 복구 못합니다. 자, shutil에 대해서 좀 더 진행할게요. 파이썬이라는 폴더가 있다면, 지금 내가 소스를 지금 여기서 a.ipynb라고 해서 만들고 있어요. 이게 지금 작성하고 있는 소스 파일이라고 가정하죠. 그럼 이제 아까 전 페이지 예제를 실행하면은 파이썬이라는 이름의 폴더가 생기고 이 안에 무슨 폴더가 생기고 또 무슨 폴더가 생기고 이렇게 만들어놨잖아요. 자, 이게 존재한다는 가정하에 파이썬이라는 이름이 있으면 이 파이썬 폴더를 상위 폴더의 created라는 이름으로 이동시킵니다. 그럼 얘가 밖으로 나와서 created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요. 그 안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파이썬이라는 이름의 폴더가 현재 내가 작업하고 있는 폴더의 상위로 이동하면서 이름이 바뀝니다. 자, 상위 폴더에 created가 있다면 실행하고 나면 생겼겠죠? 자, 상위 폴더의 created를 카피트리, 현재 폴더 안에 카피로, 얘를 현재 폴더 안에 카피라는 폴더 이름으로 복사하는 거예요. 안에 들어있는 애들도 같이 딸려오겠죠. 트리니까, 트리를 카피한 거니까. 이렇게 해서 파일을 이제 이동시키거나 복사시키거나, 복사되는 게 이제 복사나 이동이 폴더이건 파일이건 상관없습니다. 자, os.pass.exist hello.txt라는 파일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지금 없으실 거예요. 자, 없으면 들어왔어요.
hello.txt를 쓰기 모드로 만들어서 그냥 간단하게 한 줄 작성했어요. 그럼 이제 hello.txt라는 파일을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자, shutil.copy. 자, hello.txt를 world.txt로 복사합니다. 이미 이런 애가 존재하면 덮었습니다. 자, 한번 또 실행하면은 hello.txt가 생기니까 넘어가겠죠? 자, os.remove 단일 파일을 지웁니다. 두 개 파일을 지워요. 그러니까 얘도 실행할 때마다 파일을 만들었다 지웠다를 반복하겠죠. 지금 요 단원의 예제들이요, 전부 다 없을 때랑 있을 때를 분기하기 때문에 한 블록을 2번 이상씩 실행하셔야 돼요. 생겼다 지워졌다는 걸 확인하셔야 되고, 확인하실 때는 비주얼 스튜디오 여기 왼쪽에 보면 파일 창 있잖아요. 거기에 항목이 생기는지 보셔야 됩니다. 한 1초 정도 렉이 좀 걸린 것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자, 모듈은 재사용 가능한 단위를 다른 프로그램 활용 목적으로 분리해 놓은 형태 계속 나오네요. 자, 내장 모듈이라고 하는 거는 파이썬의 기본 기능을 확장하고 추가적인 기능을 쓸 수 있게 해주는 모듈이기 때문에 별도 구현 과정 없이 임포트만 하면 쓸 수 있다는 거죠. 자, 시스 모듈이 제공하는 플랫폼이라는 프로퍼티를 쓰면 현재 운영 체제 종류를 파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OS, SHUtil, 글롭 이 세 가지 모듈은 파일 및 폴더와 관련된 기능들이 들어있어요. 각각의 모듈별로 함수와 용도를 따로 이제 정리를 해 놓으시면은 나중에 참고할 수 있는 레퍼런스가 될 겁니다. 자, 특정 파일이나 폴더 경로를 파라미터로 전달받아서 해당 경로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검사하고 불린 형태로 결과를 리턴하는 기능 os.exist, os.pass.exist, shut.exist, glob.exist. 헷갈리시죠? 이제 os.pass.exist예요. 자주 쓰는 기능이고요. OS 모듈의 특정 기능 중 폴더를 생성하는 메서드 make 폴더, mk 폴더, make dir, mkdir입니다.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가 함수 이름에 폴더가 들어가는 건 없어요. 제 경험상 없었어요. OS 모듈의 기능 중 특정 파일을 삭제하는 메서드 remove였어요. 있고요. 자, 그래서 요거 실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지금이 11시 2분이니까 한 20분 정도면 되시겠죠? 11시 반에 이어서 하는 걸로 할게요. 자, 요번에 이제 날짜나 시간 관련된 기능이에요. 내장 함수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이제 모듈이 진행이 되고 나면 그냥 누가 만들어 놓은 기능 호출만 하는 거기 때문에 내용이 되게 단조로워져요. 자, 날짜 모듈은 크게 두 가지 기능입니다. 날짜 및 시간에 대한 성분을 조회하는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날짜나 시간을 계산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먼저 시간 성분 조회부터 확인해 볼게요. 자, 얘도 그 글롭 모듈하고 비슷해요. 데이트 타임 모듈에 포함되어 있는 객체 이름이 데이트 타임이에요. 얘도 임포트하고 나면 데이트 타임 데이트 타임 그렇게 들어가야 되니까 DT라고 이름을 붙이는 게 보통이에요. dt.date time 이라고 하는 객체가 now라고 하는 메서드를 갖고 있어요. 이 메서드를 호출하면은 시스템의 현재 시각을 저장하고 있는 객체가 반환됩니다. 자, 이렇게 리턴 받은 객체에 포함된 프로퍼티를 쓰면은 시스템의 현재 시각 성분들을 우리가 추출할 수 있습니다. 이걸 이제 한 문장으로 엮어서 출력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엄청나게 많은 %d나 엄청나게 많은 취업 문자들이 이제 필요하겠죠. 자, 이렇게 리턴 받은 객체를 써서 이번엔 weekday라는 함수를 호출하면요, 요일에 해당하는 인덱스 값이 리턴돼요. 0이 월요일이고요, 6이 일요일입니다. 중간은 일씩 증가시키시면 되겠죠. 그 요일 같은 경우는 국가마다 부르는 이름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요일 이름을 쭉 나열한 리스트나 튜플에 대한 인덱스로 보는 거예요. 물론 요일 이름을 리턴하는 기능이 있긴 한데
우리나라형 스타일은 기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이제 현재 시각을 갖는 객체를 먼저 만든 다음에 출력을 한번 해봤어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출력이 되고요. 뒤에 마이크로 타임까지 출력이 됩니다. 자, 이거를 내가 원하는 형식으로 가공해서 쓰려면 가장 기본적인 건 문자열 핸들링이에요. 오늘은 몇 년, 몇 월, 며칠입니다. 라고 해서 여기다가 연, 월, 일을 세팅하는 거죠. 10분초 같은 경우도 같은 스타일로 쓰시면 되고요. 요일 같은 경우는 해당하는 그 인덱스 값이 떨어지니까 요일 이름을 튜플이나 리스트로 쭉 나열하신 다음에 이 반환받은 값을 이 튜플의 인덱스 번호로 활용하시면은 이름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그 dt.datetime.now라는 함수를 호출하면은 이 코드가 실행된 시점에 컴퓨터 시각을 복사해 오는 거예요. 이거를 복사한다고 해도 실제 시간은 계속 흐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 한번 복사된 값이 같이 흘러가진 않습니다. 말 그대로 복사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 코드가 시간을 갱신하려면 이 코드를 다시 실행시키시면은 그 시점의 시간을 받아오기는 하지만 한 번 받아온 거는 그냥 고정값이에요. 진짜로 날짜 성분을 출력하려고 하면은 아까 봤던 것처럼 형식 문자를 엄청 많이 써야 되니까 아예 날짜 전용 형식 문자가 있습니다. str ftime 시간 객체를 리턴 받은 다음에 이 객체를 갖고 str ftime이라고 하면서 연월일 10분초에 대한 그 형식 문자를 쓰시면 돼요. 이거는 날짜 형식에 국한되어 있는 거고요. 이 사이사이에 들어가는 추임새 같은 거는 편한 대로 넣으시면 돼요. 이런 것들은요. 자주 사용되는 거는 제가 밑에 표로 정리를 했는데 좀 더 많은 내용을 원하시면은 레퍼런스 페이지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방문하시면은 스크롤 제일 밑으로 내리시면 돼요. 그걸 이렇게 쭉 밑으로 내리시면은 형식 문자 정리되어 있는 표들이 나와요. 이걸 보시고 원하시는 값들을 이제 뽑아 쓰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이게 그 로컬라이징이 된 건 아니고 이제 그냥 요 국가 얘네 말 형식에 맞춰져 있는 거기 때문에 쓸만한 거는 제가 봤을 때 요게 단 것 같아요. 자, 그래서 now time에서 str f time 연, 월일, 10분초 이런 식으로 만들어 봤고요. 중간중간에 한글로도 됩니다. 근데 이거는 얼마 전까지 안 되던 거였거든요. 여기 한글 넣는 게 얼마 전까지 안 됐어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파이썬 3.11 이후부터는 한글 표기가 가능한데 이 이합 버전은 여기 한글 넣으면 안 나와요. 버전 값이 조금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거 그 작년 말까지는 이거 코드 실행 안 되던 거예요. 자, dt.datetime.now라고 하면 바로 현재 시각인데요. 특정 시점을 지정하는 값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dt.datetime 자체를 또 함수로 쓰세요. 함수를 쓰시면서 연월일 10분초 세팅하시면은 그 시점에 대한 객체가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특정 시점을 만드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좋은 게 대체로 이제 외부에서 데이터를 끌고 들어오면은 아마 제일 많이 하는 게 그 엑셀 파일 같은 거 이제 가져오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은 그 온라인에 있는 데이터를 크롤링해서 가져올 수도 있을 텐데 외부에서 갖고 오는 데이터는 그냥 무조건 문자열이에요. 그 문자열을 통해서 내가 진짜 특정 시점에 대한 날짜 객체로 환산해야겠다라고 하면은 이거 그냥 하면은 요만큼 잘라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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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엄청 문자열 핸들링이 길게 들어가요. 가장 쉬운 거는 공백 단위로 문자열을 스플릿을 건 다음에 반복 돌면서 마지막 거 빼고 슬라이싱 하면 되긴 하겠죠. 지금 요 형식이면은. 근데 아예 그 데이트 타임 객체한테 이 문장의 형식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 문장은 이러한 구조로 만들어져 있다. 라고 형식 문자를 써서 알려주면은 파이썬이 strptime이라는 함수입니다.
형식 문자가 들어있는 위치만 판단을 해서 거기 값을 뽑아서 날짜 객체로 환산을 시켜요. 파이썬 하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기능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첫 번째는 div md 함수고요. 두 번째 기능은 이거예요. now 함수를 호출하건 아니면 이런 식으로 특정 시점을 만들건 간에 날짜 객체를 가지고 성분 값을 바꾸고 싶을 때 replace 함수 쓰시면 됩니다. 파라미터를 통해서 바꾸고 싶은 성분을 지정하시면 되고요. 필요 없는 거는 호출할 때 생략하시면 됩니다. 그럼 걔는 안 바뀌어요. 자, dt.dateTime 만들면서 2018년 8월 30일 13시 26분 55초로 만들었어요. 잘 만들어졌나 확인하려고 연어를 10분조 형식 갖춰서 출력을 해봤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날짜 객체를 만들 때 존재하지 않는 날짜 범위로 생성을 하시면 에러가 나요. 이거는 좀 파이썬 특징인 것 같아요.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는 존재하지 않는 날짜를 계산하면 알아서 지가 올림해서 2019년 1월 1일이구나 이렇게 만들어주는 언어도 있는데 파이썬은 그렇게 친절하진 않더라고요. 자, 2017년 1월 2일 14시 44분이라고 하는 문자열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 문자열을 dt.datetime.str_ptime 함수한테 세팅을 해주고 네 자리 연도 뒤에 연이라는 글자가 있다. 그럼 요건 네 자리 연도로 인식하는 거고요. 두 자리 월 뒤에 월이라는 글자가 있다. 그러면 요건 두 자리 월로 인식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쭉 알려주면은 요 성분값을 뽑아서 날짜 객체로 만듭니다. 이걸 내가 다시 strftime으로 출력하면은 형식을 출력 형식이 바뀌겠죠. 근데 단순히 이렇게 외부 데이터를 이걸 이제 외부에서 가져온 데이터라고 가정을 한 건데 이걸 이렇게 데이트 타임 객체로 바꿔서 출력 형식만 바꾸려고 이런 걸 하진 않아요. 날짜를 이렇게 데이트 타임 객체로 가져온 이유는 날짜 순으로 정렬을 한다거나 뭐 계산을 한다거나 그러기 위해서 날짜 객체로 바꾸는 거지 단순히 출력 형식만 바꾸려고 이런 복잡한 코드를 쓰는 건 아닙니다. dt.datetime.now 라고 해서 현재 시각을 반환한 다음에 일단 한번 출력해 봤습니다. 요 시각에 출력이 된 상태고요. 이거를 가지고 연도를 2018년으로 바꾸고 날짜를 16일, 시간을 15시로 바꿔요. 그러면 연도, 날짜, 시간만 바뀌고 나머지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자, 이게 날짜, 시간에 대한 성분이고요. 이번엔 계산입니다. 두 날짜 객체 간의 뺄셈을 수행하면요. 날짜 객체예요. now 함수로 호출하고 아니면은 그냥 바로 연어를 10분조 지정을 했건 간에 뺄셈을 수행하시면 두 날짜 간의 차이를 알 수 있어요. 빼기만 가능하지 더하기나 뭐 곱하기 이런 건 당연히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얻어진 객체는 타임 델타라고 불리는 형식인데요. 출력하면은 이 두 날짜의 차이가 예를 들면은 213이라고서 이만큼 차이가 난다라고 출력이 됩니다. 이 타임 델타라는 객체는요. 프로퍼티가 데이스하고 세컨즈밖에 없어요. 날짜 두 개를 뺐더니 며칠하고 몇 초 차이가 났다예요. 실제로 뭐 시간하고 분은 프로퍼티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초만 알 수 있으면 시간하고 분은 60으로 나눠서 환산되잖아요. 토탈 세컨즈라고 하면은 213이라고서 25,025초에 해당하는 값을 전체 초 단위로 환산해서 반환해줘요. 그래서 오늘 날짜 객체를 하나 만들었고요. 오늘 날짜의 연도에다가 1을 더하고 1월 1일 0시로 세팅합니다. 그래서 DT2에서 DT1을 빼면 올해가 며칠 남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형식으로 나왔다라고 해서 출력을 해보면 요거 제가 지난주엔가 실행한 거라서 요만큼 나왔어요. 아마 오늘은 이거보다 값이 적겠죠. 자, 이거는 단순히 두 날짜 간의 차이만 얘기하는 건데요. 이 반환되는 타임 델타라는 거는
날짜에 대한 연산 단위예요. 그렇게 만들어진 걸 통해서 며칠하고 몇 초 남았는지 출력할 수도 있고, 토탈 세컨즈라고 해서 이제 분값도 확인해 봤는데, 타임 델타 객체를 임의로 만들 수 있습니다. 데이트 타임 모듈 가져오고요. dt.time 델타라고 하면서 데이즈와 세컨즈를 세팅하세요. 보통은 세컨즈까지는 별로 안 들어가실 거예요. 데이즈만 들어가실 거예요. 그럼 얘를 특정 날짜에 더하거나 뺄 수 있어요. td를. 자, 타임 델타 100일 하고서 3600초니까 1시간이죠. 자, 이렇게 날짜 연산 단위를 만든 다음에 현재 시각을 만듭니다. 그럼 현재 시각에다가 d를 더하면 지금으로부터 100일하고 1시간 후가 돼요. 이렇게 얻어진 결과를 형식 맞춰서 출력하면 되죠. 제가 알고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 중에 날짜 계산이 제일 쉬워요. 빼면은 오늘로부터 100일 전이 되겠죠. 자, 데이트 타임 모듈은 날짜와 시간 성분을 조회할 수 있는 데이트 타임 객체를 제공하고요. 이 객체의 now 메소드는 시스템의 현재 시각을 내장하고 있는 객체를 반환합니다. 근데 이 데이트 타임 자체를 함수로 쓰면은 특정 시각을 내장하는 객체를 만들 수도 있고요. 이걸 통해서 날짜 시각을 성분 추출하거나 str f타임 써서 특정 형식의 날짜 문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str p타임 함수는 문자를 분석해서 날짜 객체를 만들어주고요. 타임 델타는 날짜에 대한 연산 단위입니다. 코드 설명으로 바로 들어가서 설명 시간은 짧은데 아마 실습 시간은 이전보다 더 늦었을 거예요. 실습량이 많아서요. 날짜 객체가 포함하고 있는 날짜 성분을 특정 형식의 문자로 변환하고자 할 때 써야 되는 메서드. 날짜 성분을 문자열로 바꾸는 겁니다. strf 타임이었어요. 그 다음에 두 개의 날짜 객체 차이를 구했을 때 반환되는 객체 타입은 타임 델타라고 하는 게 연산단위라고 했었죠. 자, 시스템의 현재 시각을 갖는 객체를 생성하고자 한다. 어떤 메소드 써야 나오죠. 사실 날짜 쪽은 1번, 2번까지는 야심차게 했는데 3번은 도저히 낼 게 없어서 다시 맨 앞에 있는 거 제일 쉬운 건, 제일 중요한 건 했습니다. str f타임, str p타임, 타임 델타 쓰임새가 진짜 많은 애들이에요. 특히 뭐 데이터 분석할 때도 날짜 타입으로 바꾼 다음에 거기서 연도나 월만 추출해서 그걸로 그룹핑을 짓는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집단 분석할 때도 날짜 쓰임새는 되게 많이 들어가니까 여기 있는 것들은 찾아보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외우셔야 돼요. 그래야 코드 작성할 때 시간 낭비가 없어집니다. 자, 50분인데요. 이번 교시는 실습 시간 조금 여유 있게 할게요. 그래서 12시 반에 시작하겠습니다. 10분 더 쓸게요. 자, 오늘 마지막 단원 시작할게요. 이제 파이썬을 통해서 이제 메일을 이제 보내는 과정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메일 발송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페이지 정도로 이제 개요를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메일 보낼 때도 뭐 네이버건 구글이건 뭐 이렇게 연동을 해서 보내잖아요. 같은 방식이에요. 그래서 네이버를 통해서 보낼 때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 구글을 통해서 보낼 때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 둘 중에 한 가지 방법으로 이제 선택해서 진행하시면 되고요. 파이썬으로 이제 메일 발송 보내는 코드 소개해 드릴게요. SMTP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심플 메일 트랜스퍼 프로토콜이라고 해서요. 외부 프로그램의 요청에 따라서 메일을 발송하고 응답을 반환하는 시스템이에요. 파이썬 프로그램을 포함한, 사실 파이썬뿐만이 아니라 모든 프로그램이요, 스스로 메일 발송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이 SMTP라고 하는 애랑 연동을 합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에 설치하는 메일 프로그램들이 대표적이고요. 뭐 사무 업무 보시는 분들은 이제 아웃룩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으로 이제 SMTP 연동을 진행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 메일 발송 시스템을 직접 설치하는 게요, 난이도가 좀 많이 높아요.
전문적으로 이제 운영체제라고 하는 시스템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익히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게 그냥 깐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주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골뱅이 뒤에 들어가는 주소. 일단 이 주소 자체가 그 돈 주고 임대하는 거고요. 영구구매도 아닙니다. 모든 사이트 주소는 임대입니다. 그리고 그냥 이걸 임대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임대하면은 이제 화이트 도메인 리스트라고 해서 국가에서 관리하는 사이트 주소 목록이 있는데 여기에 등록이 안 되면은 모든 메일이 스팸으로 처리돼요. 다 모든 시스템에서. 이런 거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뭐 공민등록기관에 등록하는 거다 보니까 신청하고 승인받고 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보통 뭐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이런 시스템을 직접적으로 운영을 하겠지만 중소 사이트는 네이버나 구글 같은 데 보면 이제 SMTP 연동하는 기능을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걔네랑 연동해서 발송 서비스를 구축을 해요. 근데 이 SMTP라고 하는 거는 발송 전용이고요. 수신은 팝3라고 하는 시스템하고 연동하는데 이건 상대적으로 구현이 좀 어려워요. 대부분의 웹사이트들 그 광고 메일 같은 거 오면은 뒤에 붙어 있죠. 이메일은 발신 전용이므로 뭐 응답 보내도 회신할 수 없다. 뭐 그런 내용이 붙어 있죠. 이거 진짜로 받는 기능을 안 만든 겁니다. 거기다 백날 답장 보내봐야 걔네 못 봐요. 자, 일단 네이버로 설정하시는 방법이에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네이버 메일 들어가시면 왼쪽 메뉴에 환경 설정이라는 메뉴가 있고요. 환경 설정 안 해보시면 팝3 아이맵 설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사용함으로 키셔야 이제 외부 연동이 가능해요. 이거 안 하시면은 스마트폰도 연동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신 다음에 이 페이지에서 스크롤을 맨 아래로 내리시면은 네이버랑 연동할 수 있는 정보가 오픈이 돼 있어요. 이 정보를 우리가 코드에 넣어줘야 돼요. 근데 지금 이거는 네이버 로그인 할 때 그냥 아이디랑 비밀번호만 로그인 하시는 경우고요. 가끔 네이버에 2단계 인증 설정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뭐냐면은 아이디랑 비밀번호 입력하고 나서 스마트폰에 있는 네이버 앱으로 알림 메시지가 오면 확인 눌러야 로그인 되는 거. 그렇게 이제 2단계 인증 설정하신 분들은 이 절차가 안 됩니다. 여기에 비밀번호가 기본적으로는 그냥 평상시에 쓰는 네이버 비밀번호 입력하시면 되는데 2단계 인증 거신 분들은 네이버 비밀번호로 연동이 안 돼요. 그래서 2단계 인증을 하신 경우는요. 로그인 하신 다음에 네이버 아이디 클릭하시면은 네이버 아이디 관리 사이트가 따로 나와요. 여기서 보안 설정으로 들어가시면은 2단계 인증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 관리를 누르고 들어가셔서 이제 어플리케이션 비밀번호 설정이라는 걸 따로 해서 특정 프로그램에만 적용한 그 임시 비밀번호를 따로 만드셔야 돼요. 여기서 이제 종류는 직접 입력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비밀번호 생성하기를 누르시면은 여기 암호화된 비밀번호가 다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 비밀번호를 사용해서 다른 프로그램이 이제 네이버와 연동을 하는 거예요. 이 비밀번호는 여러분들이 평소에 쓰시는 거랑 다른 별개의 값이기 때문에 필요 없으면 언제든지 지우고 다시 만드셔도 돼요. 이게 네이버에서 설정하는 두 가지 케이스예요. 2단계 인증 쓰실 때랑 안 쓰실 때 구별하셔야 됩니다. 이번엔 구글 설정이에요. 구글은 무조건 2단계 인증을 써야 돼요. 연동하려면. 그래서 구글에 로그인 하신 다음에 구글 계정 관리 버튼 누르시면 보안이라는 메뉴가 나와요. 이 보안 메뉴를 누르시면은 2단계 인증이라는 게 있는데 기존에 2단계 인증 쓰시던 분들은 이거를 따로 활성화 시킬 필요가 없겠지만 2단계 인증을 안 하시는 분들은 이거 활성화를 시키셔야 돼요. 자, 활성 과정입니다. 시작하기 누르고 뭐 기기 누르면 이제 인증번호가 한 번 더 오는 거예요. 로그인 할 때마다. 자, 그래서 이제 2단계 인증 비밀번호 확인하시고 문자 메시지 선택하고 보내기 누르시면은 이제 인증번호 오고요. 그거 입력하시면 다음 누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단계 인증 사용 설정을 진행을 하고 나면은 앞으로 로그인을 하실 때마다 그 처음 로그인하는 장비라고 하면
이제 구글에서 문자 메시지가 와요. 그 문자 메시지에 있는 인증번호를 한 번 더 넣어줘야 로그인이 되고요. 만약에 스마트폰에 Gmail 앱이나 아니면은 평소에 유튜브 같은 거 좀 많이 쓰신 분들은 그 어플로 푸시 메시지가 올 거예요. 그냥 그 푸시 메시지에서 확인 누르시면 바로 로그인 이어져요. 자, 이렇게 해서 2단계 인증을 활성화를 시키고 나면 이제 2단계 인증 메뉴로 다시 들어가세요. 스크롤 맨 밑으로 내리시면 앱 비밀번호라는 게 있어요. 이걸 누르셔서 이제 이름은 기타로 설정하시고 아무거나 입력하신 다음에 생성을 누르시면은 팝업 창상에 비밀번호가 뜨는데요. 주의하실 게 이 비밀번호 소스코드에 미리 소스코드에 적용을 해야 돼요. 여기서 뜨는 이 비밀번호는 지금 이 화면 확인하시고 나면은 이후 재확인이 불가능해요. 두 번 다시 안 나와요. 그러니까 잘 보관을 하셔야 되고요. 근데 잊어버리거나 필요 없거나 노출됐다면 얼마든지 여기서 지워버리고 새로 만드시면 되니까 막 관리하셔도 됩니다. 여기 PPT에 나와 있는 비밀번호는 지금 삭제되고 없습니다. 이게 이렇게 연동을 하면은 보낸 메일함에 그 보냈던 메일이 쌓여요. 제가 예전에 그 한번 비밀번호를 그대로 노출했더니 모든 분들이 제 걸로 테스트를 하셔갖고 좀 너무한다 싶더라고요. 심지어는 받는 메일까지 제 걸로 지정하시더라고요. 자, 이제 파이썬 메일 발송 코드입니다. 이제부터 소개해드리는 코드가 여태까지 파이썬 코드랑은 다르게 좀 생소할 거예요. 근데 이렇게 그 기능이 고급화될수록 소스 코드가 특정 한 가지 목적만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코드는 한번 만들어 놓고 나면 응용의 여지가 1도 없어요. 자, 몇 가지 모듈입니다. 경로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서 OS 모듈 안에 있는 패스 객체를 가져왔는데요. 왜냐면은 첨부 파일 관리를 할 거기 때문에 파일 경로를 좀 필요했고요. SMTP라고 하는 클래스예요. 이 모듈이 메일 발송 시스템하고 연동을 하는데 본문을 구성하기 위해서 마임 텍스트라고 하는 클래스가 필요해요. 얘를 여기다 넣어줄 거고요. 본문을 구성할 때 그 마임 어플리케이션이라는 클래스와 마임 멀티파트라고 하는 게 필요합니다. 멀티파트는 뭐냐면요, 파일을 이제 처리할 수 있게 해주는 모듈이고요. 마임 어플리케이션은 파일을 본문하고 결합시킬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이에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기능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아이고, 제 거 상태에서 지금 요 페이지랑 요 페이지가 순서가 바뀌었어요. 제가 뭐 건드리다가 그게 이거였나 보네요. 근데 코드 순서는 상관없으니까요. 일단은 여러분들 PPT는 여기가 먼저 나올 거예요. 자, 필요한 변수 잡는 거예요. 자, 컨텐트 타입은 플레인. 얘는 일반 텍스트입니다. HTML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이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로그인 계정 이름. 네이버 같은 경우는 아이디 입력하시면 되고요. 구글은 아이디가 따로 없죠. 메일 주소가 아이디죠. 구글은 메일 주소를 넣으셔야 되고요. 비밀번호. 네이버는 2단계 인증이 아닐 경우에는 개인 비밀번호 넣으시면 되고요. 2단계 인증일 때는 애플리케이션 비밀번호. 구글은 아까 발급받은 앱 비밀번호로 넣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발송 시스템의 주소하고 포트. 이게 집 주소고 이게 번지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구글도 Gmail 매뉴얼에 보면 주소가 공개가 돼 있어요. 도움말에서 검색하면은 주소가 나오거든요. 제가 미리 조사해서 넣어놨고요. 네이버도 아까 환경 설정 페이지에 있는 거였죠. 사용 연동하시는 시스템에 맞게 설정하시고 요 두 개 중에 값 하나 쓰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연동에 필요한 정보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메일 보내는 데 쓰는 정보들. 보내는 사람 주소. 이게 원칙적으로는 내가 여기 뭔가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세팅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론상으로는 보내는 사람 주소는 전혀 엉뚱한 생뚱맞은 주소를 넣어도 되기는 해요. 일반적인 회사에서 운영하는 메일 시스템은 다 될 거예요, 아마 그렇게 하면. 근데 얘네들도 먹고는 살아야죠. 보내는 메일 주소가
자기네 로그인한 계정하고 동일하지 않으면 네이버는 발송을 안 시켜주고요. 구글은 강제로 로그인 계정하고 메일 주소를 강제로 맞춰서 발송을 시켜요. 그러니까 최소한 발신지가 어디다라는 거는 이제 일종의 홍보 목적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보안상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스팸 메일 발송이 악용될까봐요. 받는 사람 주소 넣으시면 되고요. 제목 넣으시고요. 자, 본문 내용 작성하는데 이거 처음 소개해드리는 문자열이에요. 3중 따옴표입니다. 이 안에서는 줄바꿈이 자유롭습니다. 그냥 따옴표는 이렇게 쓰고서 줄바꿈 하려면 역슬래시 n 넣으시면 되는데, 이 역슬래시 n이 너무 코드가 길게 간다 싶으시면은 3중 따옴표 쓰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첨부 파일의 경로는 리스트로 해서 경로를 지정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지금 이런 파일이 존재해야 됩니다. 첨부 파일 발송하실 때 파일 진짜 만드시고 안에 뭐라도 내용 넣으세요. 내용이 아무것도 없으면 빈 파일이기 때문에 발송이 안 돼요. 첨부 파일 필요 없다라고 하시면 리스트를 비워놓으시면 됩니다. 자, 필요한 변수를 준비했으니까요. 이제 발송 과정을 진행해 볼게요. 마인 멀티파트라고 하는 클래스의 객체를 만들어요. 이 객체에 그 딕셔너리 같이 생겼나봐요. 서브젝트라고 하는 키에다가 제목 넣어주고요. 프롬이라고 하는 키에다가 받는 사람, 보내는 사람 주소, to에다가 받는 사람 주소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마인 텍스트라고 하는 클래스한테 내용과 내용 형식을 지정합니다. 아까 그 플레인하고 그 다음에 HTML 둘 중에 하나 쓸 수 있다 그랬죠? 플레인은 일반 텍스트인데 HTML로 설정하시면 아까 줄바꿈이고 뭐고 1도 적용 안 될 거예요. HTML은 제가 보낸 다음에 소개해 드릴게요. 자, 이거를 이 MSG 객체에다가 어태치 추가합니다. 그러니까 이 MSG라는 객체에 제목,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내용까지 다 넣어준 거예요. 자, 아까 파일스라고 하는 리스트에 첨부 파일이 필요 없으면 비워두시라고 그랬죠. 빈 리스트를 조건으로 쓰면은 거짓이 돼요. 그럼 이걸 통째로 넘어갈 거예요. 근데 파일이 필요하시면 파일스에다가 여기다가 파일의 경로를 넣으시면 돼요. 뭐 C 드라이브 밑에 a.txt 절대 경로 됩니다. 지금 예제는 상대 경로로 넣기 때문에 예제 소스랑 같은 폴더에 만드셔야 돼요. 얘도 C 드라이브 밑에 b.txt다. 이렇게 리스트를 만들면은 리스트에 원소가 있으니까 조건은 true가 인식되죠. 안으로 들어와요. 이걸 갖고 반복 돕니다. F는 파일 경로 하나예요. 자, 이 파일을요 읽어요. 근데 이거는 텍스트라고 하더라도 본문 우리가 출력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바이너리 형식으로 읽습니다. 자, 파일 객체를 A 파일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이 F는 현재 파일의 경로 문자열이에요. os.path.basename이라고 하면은 전체 경로에서 파일 이름만 추출합니다. 파일 이름 추출하고요. 그 다음에 이 파일 객체를 통해서 읽어요. 파일 내용을. 그럼 이거는 바이너리 모드니까 이진수 덩어리가 돼요. 뭐 이렇게 이진수 덩어리가 될 거예요. 그리고 파일의 이름을 같이 묶어서 마임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객체로 만들고요. 이 객체한테 이거는 메일의 형식이에요. 컨텐트 디스포지션이라는 키에다가 이 데이터는 첨부 파일이고 이 데이터의 이름은 무엇이다 라고 윗줄에 추가를 해주는 게 메일 첨부 파일의 규격이에요. 이때 따옴표 주의하세요. 파일 네임 뒤에 쌍따옴표가 와야 되기 때문에 전체를 어쩔 수 없이 헛따옴표로 만들었습니다. 따옴표 주의하셔야 돼요. 자, 이거를 아까 MSG라는 객체에다 추가시킵니다. 그럼 이 리스트의 원소만큼 반복 돌리면서 첨부 파일을 열어서 전부 이렇게 넣겠죠. 메일로 첨부 파일 보내실 때 주의하실 점이요. 첨부 파일 용량의 총합이 20메가가 넘어가면 안 나갑니다. 그거는 모든 메일 시스템이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20메가 넘어가는 파일은 요즘 웹메일들은 그 클라우드에 올린 다음에 보내게 돼 있죠. 여기서 클라우드 연동까지 하는 거는 너무 어려워지니까 그냥 일반 파일 첨부만 했어요. 자, 준비 다 됐습니다.
SMTP 클래스 객체에다가 아까 그 메일 시스템의 주소를 걸어요. 그리고 이거를 뭐라고 읽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안만 봐도. 이 함수로 호출하면 메일 시스템에 접속을 하고요. 스타트 TLS라고 호출하면 이제 연동이 시작됩니다. 로그인 하세요. 그리고 샌드 메일에다가 보낸 사람, 받는 사람, 아까 MSG의 모든 정보 다 때려박았죠. 그걸 as string이라고 호출하면은 모든 데이터를 문자열로 이제 묶어줘요. 그렇게 해서 샌드 하면 발송이 되고요. 화이트 하면 접속이 종료됩니다. 실제로 여기가 실행될 때는 2, 3초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겁니다. 결과는 받는 주소에서 실제로 테스트를 해보셔야겠죠. 실제로 갑니다. 자, 아까 메일 형식에 대해서 HTML이라는 걸 말씀드렸는데요. 그냥 플레인으로 보내면 이게 단순 문장만 가요. 웬만한 경우는 이걸로 충분할 겁니다. 자, 제가 파일 하나 만들게요. 자, 얘를 저장할 때 일반 메모장 파일로 저장하면은 확장자가 일반 메모장 파일은 txt죠. 텍스트. 더블 클릭하면 메모장이 뜨면서 이렇게 떠요. 근데 이 파일의 이름을 HTML로 바꿀게요. HTML은요, 웹페이지 형식이에요. 아이콘만 봐도 벌써 무슨 용도인지 확 오죠. 더블 클릭하면 웹브라우저가 뜨고요. 특이사항은 모든 줄바꿈을 처리하지 못합니다. 띄어쓰기 100날 넣어봐야 새로 고침 처리하지 못합니다. HTML이라고 하는 거는요, 웹페이지의 이 구조를 나타내는 언어이기 때문에 특정 문장, 그 코드 형식이 따로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웹페이지 코드의 기본 규격이고요. 여기에다가 H1이라고 넣으면은 H1은 제목을 뜻해요. 그 다음에 P 라고 하면은 이제 이걸 새로 고침했을 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 만약에 내가 색상을 넣고 싶다, 이렇게 하면 이제 새로 고침했을 때 색깔이 표현되는 거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네이버나 구글 같은 데서 쓰는 웹메일은 메일 본문 형식이 전부 HTML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메일 쓰면서 글자 색깔이나 그런 거 세팅할 수 있는 건데, 그럼 HTML로 다루려면 이 코드를 또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코드를 작성하는 것 자체가 거의 우리 전체 수업 분량하고 맞먹는 하나의 과목이기 때문에 HTML은 이게 무엇인지에 대해서만 이제 안내를 해드리고요. 만약에 이 내용이 필요하시다면 따로 이제 다른 학습을 좀 선택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이 HTML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2개월 차에 필요로 하기는 해요. 왜냐면 웹사이트 크롤링이라고 하는 게 여기에서 알맹이만 뽑아내는 기술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구조를 분석하는 부분이 좀 필요하기는 해요. 그때는 약간의 좀 약식으로 분석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좀 먼저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다가 요거를 집어넣고 만약에 요 문장을 집어넣는다고 하면 여기 발송 형식을 HTML이라고 고쳤을 때 받는 사람한테 메일의 내용을 좀 이쁘장하게 꾸며준다거나 이미지를 삽입한다거나 뭐 그런 게 가능해집니다. 자, SMTP는 발송 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이고요. 다른 프로그램들하고 연동해서 메일 발송 요청을 수행합니다. 수신 기능은 팝3라고 말씀드렸죠. 메일 주소를 발행하는 포털 사이트는 SMTP 연동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메일에 파일 첨부할 때는 바이너리 모드로 열어야 돼요. RB입니다. 요거 실수하셔갖고 안 나가는 경우를 꽤 많이 봤어요. 이거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메일 단건에 대한 발송이에요. 자, 메일 발송에 관여하는 서버, 메일 발송에 관여하는 거는 SMTP라고 했었죠. 팝3랑 아이맵은 둘 다 수신이에요. 차이가 팝3는 메일 시스템에 있는 내용을 내 디바이스로 전부 다운로드를 받는 거고요. 아이맵은 메일 시스템하고 동기화를 해가면서 연동하는 거예요. 요즘 스마트폰은 거의 아이맵을 써요. FTP는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이라고 해서 웹하드 같은 거 만들 때 쓰는 거고요. 자, 구글의 SMTP랑 연동하려면 특정 프로그램에 대한 전용 비밀번호를 발급받아야 되는데 이거를 앱 비밀번호라고 부르죠. 용어를 정해놨더라고요. 파이썬에서 메일 발송 기능을 수행하는 모듈. 시스템 이름이랑 똑같았습니다. SMTP였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까지 내용 확인하시고 코드 체크하시면 되겠어요. 자, 오늘은 이제 한 건에 대한 메일 발송 기능만 진행을 했는데요. 다음 단원이 오늘 예제를 활용할 거예요. 그래서 완성을 좀 해두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CSV 파일 핸들링 하는 걸 했었죠. 이 파일의 내용을 읽어오면은 CSV에 있는 내용대로 반복을 할 수 있죠. CSV 파일에 수신자 주소를 쭉 넣어놨다라고 하면은 그걸 가지고 반복 돌리면서 오늘 수업 내용을 적용하면은 반복문 돌리면서 메일 발송이 가능해지죠. 그래서 내일은 메일링 리스트를 진행해 볼 거고요. 메일을 발송하기 위해서 오늘 이 실습이 완성됐다는 전제하에 이 실습 내용을 모듈화 시킬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메일 발송 같은 경우는 실제 업무상 좀 쓰이는 경우가 좀 종종 있으니까요. 그래서 메일링 리스트 기능 구현을 좀 해볼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이제 내용 진행하는 걸로 할게요. 남는 시간은 실습 진행하시고요. 실습 완성되시면은 이제 뭐 따로 시간 구애 없이 그냥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줌으로 접속하신 분들은 뭐 미리 접속 해제하셔도 뭐 무관할 것 같고요. 오늘 고생하셨고 내일 뵙겠습니다. 네, 녹화 이제 끌게요. 수고하셨습니다.